와우. 달순의 라이브. 네, 저는 여기 방장이고요. 네. 달순의 라이브의 박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 게스트입니다. 방계.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인사하는 걸 좀 이제. 안녕하십니까, 방계 차성엽입니다. 네, 하리보 형.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분데스가 이제 지난 주말에 재개를 해가지고 그렇죠. 15일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신 거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도 다 궁금해하실 텐데. 아니 분데스리가 재개는 했다는 뉴스는 있는데 재개는 왜 했죠.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분데스리가 재개 경기를 우리가 JTBC가 중계권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왜 그런 거죠? 사실은 제가 제일 황당했다기보다는 좀 이런 경우를 저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중계를 한 5, 6년째 하고 있지만 막 중계한다고 되게 좋아하고 준비 막 했었잖아요. 준비는 당연히 하죠. 뭐 좋아하진 않아도 준비는 해야죠. 준비는 했는데 뭐 워낙 뭐 한 달 넘게 쉬었으니까 준비를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고 그쵸.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제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위성을 송출해 주는 인원이 연락이 제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쏴주는 쪽에서 네, 저희는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저희라니까 이상하지만 JTBC 방송국에서는 모두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경기 1시간 전에 이걸 위성을 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보통 이제 1시간 전에는 확인을 하고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국제 신호라고 하는 그렇죠. IS 그렇죠. 그걸 받아야 이제 소통이 되는데 1시간 될 때까지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달라라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계속했는데 그쪽 담당자가 부재 중이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지금이 바로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지금 오갔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그쪽 담당자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내주는 그 국제 신호를 보내주는 사람이 연락이 제대로 닿질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추정. 네, 추정. 그러니까 문제는 방송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쪽의 방송국에서는 모두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날 8시였나 9시 중계 그 이재성 경기를 중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하필 또 골까지 넣고 경기 시작한 지 3분 만에 유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골을 놓쳤어요. 정말 좀 아쉽죠. 그럼 어쨌든 이게 무슨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실무자 선에서의 뭔가 그렇죠. 잘못이 있었다. 그것도 그쪽에서 보내준 쪽에서.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그때 K리그 중계하고 연달아서 이제 분데스리가를 중계하려고 막 있는데 신호가 안 들어오죠. 많은 분들이 오늘 취소됐대. 그래서 진짜요? 황당하잖아요. 취소됐다. 그래서 나 처음에 독일에서 아예 경기를 아예 안 하는 경기가 아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확인했더니 편성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연락이 누가 안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연락은 도대체 어떻게 아시는 거죠? 와, 정말 제가 듣기로는 대단한 정보. 막 들어오셨던 분들이 뭐라 하시냐면 지금도 막 쓰고 계시는데 뭐 JTBC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가 물어봤고 물어본 거를 커뮤니티 같은 데다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세요. 어쨌든 저희는 뭐 JTBC가 독일 분데스리가 중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음 주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주는 일단 편성은 되어 있어요. 다음 주도 편성은 되어 있고 하긴 뭐 중계권료를 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쪽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한 거니까 이제 JTBC 쪽에서는 전부 다 대기를 하고 있었고 항상 노멀하게 항상 일반적으로 다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 선수 명단까지 나와서 저는 명단 이렇게 나왔구나. 뭐 이재성 역시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명단은 다 받아놨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 명단은 현지에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오늘 이재성이 원톱으로 또 나오네 이러면서 이걸 또 왜 이럴까 또 이러면서 또 이 생각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 풀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일요일에도 중계가 있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하고 우니온 베를린하고 그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두 개가 본의 아니게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와서 그래요? 다행히 한 2주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뭐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많이 봐주시고 뭐 분데스리가 1, 2부 합쳐서 한 3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잘 됐다. 아니 분데스리가 중계는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이제 현영민 위원이 K리그를 거의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김환희 의원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또 현영민 의원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데스리가는 또 나눠서 하고. 그 물리적으로 너무 바쁘면 저한테 연락해요. 물리적으로 저한테도 연락을 안 한다고요? 저한테도. 알겠습니다. 되게 네. 한가한데.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중계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가 중계가 불발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뭐 다음번은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네. 현재로선. 네. 또 실무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저희야 그냥 뭐 오라면 가고 그럼요. 중계하라면 하고 프리랜서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JTBC 쪽에서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일단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우리는 중계가 안 됐지만 독일에서는 어쨌든 리그는 재개된 거니까. 그렇죠. 재개된 이슈를 한번 몇 개 해볼 텐데 처음에는 약간 몸풀기로 가벼운 거로 한번 가보죠. 네, 요게 이제 뉴스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네. 이거 사실은 뭡니까? 이러면 안 되죠. 네. 이거 뭔지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게 아마도 헤르타 베를린하고 네. 호펜하임인가요? 네. 경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보야타. 네. 보야타라는 이게 선수죠. 사실은 뭐 이비세비치도 지금 보이고 아포그마도 보이고 사실 그 국내 K리그에서도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주심이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저 2부 리그 경기였어요. 그렇죠. 부천이었나요?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아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부천과 아산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심판이 안 돼. 잡을 수 없어.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손과 손을 이게 잡는 거를 그렇죠. 조금 이제 좀 하지 말자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뭐 손도 손인데 이건 더 심하죠. 근데 사실 축구를 하면서 이 습관들이 잘 고쳐지지를 않죠. 사실 정말 쉽게 고쳐지질 않기 때문에 경기 중에도 카메라에 비치지 않는 장면에도 이런 장면들이 또 몇 있었어요? 장면 있긴 있었어요. 다른 데도 있었어요. 이게 가장 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뭐 악수를 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뭐 공식적으로는 유니폼 교환하고 이런 것들 다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은 뭐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게 뭐 징계 사유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고 네. 일단 이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장면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이런 조심하자. 것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해명은 예를 들어서 저게 이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얘기는 많아요. 보도에 따라서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침을 안 되죠. 뭐 과도하게 뱉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뱉지 말라는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게 선수들도 생각하다가도 그냥 뛰면 그냥 순간적으로 침을 뱉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그래도 마스크 쓰고 뛰라고 안 하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우리 K리그도 지금 되게 모범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쉽진 않죠. 뭐 악수하지 마라. 네. 세레머니 막 들어가고 나면 지난 홀란드도 골 넣고 막 이렇게 하고 네. 몇 미터씩 떨어져가지고 좋아하던데. 요즘 이게 아주 최고의 히트가 돼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되게 좋으면 약간 껴안더라. 근데 보이더라 이제. 지금 이 저희 달순의 제작진에서도 이렇게 해프닝 하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준 게 사실은 이게 해프닝일 수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이게 이런 해프닝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정말 좀 이 장면은 두고두고 다음 이 라운드에서도 현재에서 계속 이 되풀이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시작을 했으니까 서로 그렇죠. 조심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말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있는데 독일이 지금 17만이 넘어요. 확진자가 17만 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17만. 1만 명이 조금 넘잖아요. 우린 10,000명이고 독일이 17만 명이에요. 네. 인구가 몇 명이에요, 독일이? 대략? 인구가 글쎄요. 대략. 인구 한 6천만 되나? 1억이 안 돼요? 1억 안 돼요. 1억은 절대 안 돼요? 1억은 안 되는 건 제가 확실히 아는데. 그러면은 17만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엄청 많은 거죠. 저는 뭐 인구가 대단히 많으면 근데 노년 인구가 저희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사망률이 좀 낮은 편이고 한 5%가 넘지 않으니까 사실 영국 같은 데가 지금 14%, 15%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뭐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래도 경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여지는 남겨놓은 거잖아요.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게 우리보다 사실 더 어렵게 시작을 한 거죠. 보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 잉글랜드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데가 독일을 굉장히 주시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게 문제 없이 잘 되면 우리도 해볼까? 이런 게 이제 지금 막 저 잉글랜드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하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총대를 매일 수가 없죠. 총대 맬 수가 없죠. 자국 내에서 못 하니까 독일에서 하니까 저거 잘 되면 우리도 재개해 볼까? 근데 사실 지금 프리미어리그도 선수들은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뛰어야 되는 건 우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구단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대로 끝나면 금전적 손해가 어마어마하니까 1,000억 대 이상이죠. 그러니까 경영진이나 구단 측에서는 웬만하면 하고 싶어하는 거고. 웬만하면 뛰어야 되는 선수와
직접 몸을 부닥치면서 그렇죠. 혹은 이걸 통제해야 되는 정부나 이 사회는 좀 되게 신중한 자세. 물론 정부는 지난번에 뭐 한 6월 네. 정도 얘기는 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독일을 되게 이렇게 좀 이게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가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는 하고 싶으면 해. 그러나 우린 책임지지 않아. 약간 이런 뉘앙스라서 네네. 해도 너네가 책임질 거면 해. 이런 식이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아 독일이 한 8천만 명 된답니다. 아, 바로 8천만. 네, 8천만 조금 넘는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바로 또 6천만인지 8천만인지 정확히 네, 잘 네, 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용적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나라에서는 중계가 안 됐지만 물론 뭐 영상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이재성 선수가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유럽 주요 리그 재개를 했을 때 전체 첫 골이라는 거죠. 유럽 주요 리그에서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뭐 벨라루스나 이런 데를 빼고는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중단을 안 했었으니까. 뭐 주로 이제 주요 리그라고 하면 프랑스, 독일까지 포함해서 한 5대 리그를 놓고 봤을 때 재개한 데가 유일하니까. 그렇죠. 1, 2부를 합치면 이제 이재성 선수인데 하나 딱 짚고 넘어갈 건 정말 독일이 이 거리두기가 얼마나 심하냐. 이재성 선수가 머리 자르러 못 간 것 같아요. 모드리치 머리를 하고 있었어. 정말 무슨 얘기하려고 했나? 정말 깜짝 놀라긴 했어. 아 진짜 그럴 여파도 충분히 있겠죠. 있겠다. 근데 보통 이제 유럽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머릿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막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자르거든요. 뭐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 보면 자기 머리 자기가 자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계속 기른 거죠. 정말.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이재성 선수가 머리 저렇게까지 안 길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성 선수가 저렇게 기른 걸 처음 봤거든요. 진짜 그러네. 근데 체격 조건이나 지금 런던에 계신 저희 JJ님이 런던의 미용실 다 닫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네. 이거는 지금 서로의 이게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접촉을 하니까. 그러네. 미용실은 안 되죠. 와, 그럴 수 있겠다. 절대 안 돼요. 이건 물론 저희가 무슨 팩트를 확인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뭐 나가기도 참 뭐했을 거고. 근데 분위기가 너무 모드리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유럽에 뛰는 선수들이 물론 그러니까 이 시국이 아니어도 머리를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머리를 유럽 사람들이 잘 못 자른다 그러더라고요. 못 자르죠.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넘게 살면서 독일에 10년. 저는 터키 미용실에서 잘랐어요.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쩔 수 터키나 없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진짜 계시면 거기서 머리 자르거나 아니면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A매치 경기하려고 한국 들어오면 다 미용실 가요. 다 미용실 가요. 다 자르고 가요. 네, 다 미용실 여기서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그럴 수 있겠다. 이거 지금 문도 닫고 그렇죠.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 보통의 그 유럽 사람들과는 좀 머릿결이 달라서 그 미용실에서는 자를 수가 없거든요. 자 일단 머리 얘기는 했고. 머리 아니 여기서 이제 이재성 선수가 뭐 골도 골인데 골 들어가는 건 보셨을 거고 딱 넘어오는 거 확 때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팀에서 공격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왜 그런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재성 선수가 뛰고 있는 홀슈타인 킬이 원톱이 이 야니세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과거 이제 도르트문트 유스 선수 출신이고 이 선수가 사실 부동의 원톱이죠. 근데 올 시즌 부상이 좀 많았고 이 재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중단되기 전에 그때 막판에 조금 이 무릎 쪽에 부상을 당해서 지금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았다. 네. 근데 사실 계속 경기를 했으면 아예 지금까지 빠진 경기 한 5경기를 빠졌겠죠. 그러나 지금은 재활군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시즌 초반에 야니세라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이재성 선수가 가짜 공격수 역할을 많이 했었죠. 제로톱. 그렇죠. 원톱으로 뭐 나와는 있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그 역할을 하면서 올해 득점도 많이 올렸었는데 역시나 어디를 갖다 놔도 득점을 참 잘한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어요. 볼 잘 차요. 이재성 선수 볼 잘 차요. 뭐 국가대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청용 선수하고도 비교를 참 많이 했던 선수인데 이청용 선수가 K리그 딱 돌아오자마자 그냥 클래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영리하게 볼을 차는데 이재성 선수도 굉장히 영리하게 사실 웬만한 미드필더 뭐 공격 그냥 아무 다리나 갖다 놔도 다 쓰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측면 그 돌파형 선수는 아니지만 아니죠. 그런 선수는 아니죠. 45도로 접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재성 그리고 공격 진영에 사실 이재성 선수에게 볼이 갔을 때만 볼을 뺏기지 않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킬에서는 이 선수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해버지가 그런 거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평가를 들었을 때 가장 좋았냐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비슷한 거 하더라고요. 이 선수에게 볼이 가면 뭔가 믿음이 가. 그러니까 대단한 게 나오지 않아도 볼을 뺏기지 않거나 뭔가 될 것 같아라고 하는 믿음이 가는 선수야라고 하는 걸 동료나
주위에서 얘기해 줄 때가 가장 좋은 자기가 좋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 선수에게도 딱 가면 볼이 갔을 때 뭔가 해주거나 최소한 뭔가 실수하거나 뺏기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선수라고 하는 게 큰 거죠. 사실은 뭐 2부 리그의 중위권 정도의 팀이기 때문에 사실 승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팀이기는 해요. 맞아요. 좀 순위가 쳐져 있죠. 네, 오늘 그날 경기에서 레겐스부르크한테 이겼으면 그래도 한 5위권 언저리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승격권하고 차이가 벌어졌고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가 다 지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지금 금방 그 배성재랑 라디오를 하고 왔는데 비슷한가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가 딱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나 뭘 얘기하시는지 알겠다. 그 약간 저음에서 나오는 요런 거. 이 저음에서 나오는 그 톤 같은 게 많이 닮았네. 몰랐다가. 하이원님도.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꾸준하게 이정 선수가 골도 넣고 잘해주고 있잖아요. 자, 킬은 승격하기 좀 어렵다고 했으면 사실 매우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정 선수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거쳐 들은 얘기지만 이재성 선수한테 지금 오퍼가 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일부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고 그럼요. 증명을 했고 사실 킬에서 이 위치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에 뭐 드렉슬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재성이 그 선수를 대체해서 온 건데 그 선수도 지금 켈른에서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킬에서 2선 공격을 하던 선수가 일부에서 통한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줬고 이재성이 그 선수 못지않은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곧바로 상위권 팀에서 오퍼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충분히 일부에서 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성 선수도 뭐 다른 리그도 관심이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워크퍼밋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시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어쨌든 독일은 시작을 또 했고 뭐 올 시즌은 여름철 이적 시장도 기간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이재성 선수는 계속 잘해주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고 이적 기간이 줄어들거나 바뀔 수는 있어도 없진 않을 거잖아요. 없을 수는 없죠. 그럼요. 그렇게 본다면 이재성 선수도 충분히 일부 쪽에서 오고 있는 거를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적 썰 들었다는 데가 지인입니까? 독일 현지입니까? 두 군데 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예 뭐가 없는 건 아니네.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일부에서 더 선지급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관심을 표명하는 구단들이 있다. 있다. 그리고 뭐 이건 현지 보도에서도 약간 아웃라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재성 선수 충분히 탐낼 만한 선수고 몇몇 구단은 관심이 있다. 이 정도 피셜만 딱 나온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성 선수의 좀 활약이나 전망은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동원 선수도 지동원 선수 참 오래 기다렸죠. 그러니까요. 부상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은 지동원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뛰는지 몰랐어요. 정말 오랫동안. 맞아. 왜냐하면 올 시즌 기록이 없거든요. 맞아. 전반기 내내 없었고 그리고 중단되기 전까지 없었고 올 시즌 비시즌 그러니까 시즌 들어오기 전에 몸 상태가 되게 좋았대요. 근데 너무 좋으면 다치더라고요. 그게 꼭 이 무릎 부상이 와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죠. 그리고 마인츠가 그렇게 공격력이 좋은 팀은 또 아니기 때문에 지동원 선수한테 기회가 좀 많이 오지 않을까. 뭐 나름대로는 친정팀이기도 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부상 때문에 전반기 통째로 날아갔고 그리고 후반기 시작해서도 못 나왔는데 사실은 이 재개하고 나서 첫 경기 나온 건 좀 의외기는 했어요. 사실은 그것도 원톱으로 예상 못했구나. 예상 당연히 못했죠. 그게 하긴 왜냐면 뭐 우리가 소식을 계속 몸 체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마인츠는 최전방 공격수가 마테타라는 공격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거든요. 하필 이 경기에. 재개를 했는데 그저께 있었구나. 그렇죠. 게 있었구나. 그래서 못 나왔기 때문에 혹시 지동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했죠. 하지만 선발로 원톱까지 나올 줄 몰랐다. 원톱은 정말 아니었어요. 원톱은 그러니까 정말 원톱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훈련을 뭐 제대로 다 소화를 했던 게 아니고 선수들하고 선발을 맞췄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하필이면 또 운이 따르질 않았어요. 0대2로 질 때 나왔고 교체되자마자 교체된 선수가 또 골을 넣었고 아워이니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이 아워이니 선수가 리버풀에서 임대 와 있는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하필 지동원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가서 곧바로 또 골을 넣었단 말이죠. 그게 있어 보면 이게 뭐 우리가 뭐 노력하는 사람, 뭐 즐기는 사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는 맞아요. 운짱이에요.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겨요.
근데 문제는 진짜 운 좋은 사람 못 이겨. 사실은 지동원 선수가 전반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그날 한 50몇 분 정도를 뛰었죠. 볼 터치가 20번 정도 되나? 20번이 채 안 되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동료들하고 손발이 잘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동원 선수 아시겠지만 원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원톱도 볼 수 있지만 약간 물론, 사이드나 이런 데서 좀 그렇죠. 하면서 접고 들어오거나 이런 거 그렇죠. 잘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보여주기도 전에 바뀌어져서 나온 거죠. 사실 뭐 시간은 많았지만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 뭔가 이 감독 입장에서도 네네. 마테타 선수 빠진 거를 뭔가 한번 변화를 줘보자라는 거에 이제 첫 번째로 썼던 것 같은데 다음번이 좀 고비가 될 것 같긴 해요. 다음번에는 선발과 이게 바뀔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지동원 선수가 그 항상 현장의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아유 아까워. 아유 아까워.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몸 좋죠. 그렇다고 해서 발밑이 안 좋은 것도 아니야. 발도 돼. 사실은 발이 더 좋은 선수죠. 또 성실해. 그렇죠. 열심히 해. 네. 예. 순둥이고 막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아유 아까워. 조금만 뭔가 하나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클럽 감독도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막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다쳐. 부메랑을 맞을 것 같고. 이게 뭔가 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지동원 선수 현장 감독들한테 얘기하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저 선수는 너무 아까워. 갖고 있는 것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 하나가 안 터진다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마인츠가 그렇게 참.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카운터 어택을 해야 되는 팀인데 지동원 선수가 그럼 전방에서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전방이 되면. 그리고 측면 쪽에서 스피드로 엄청나게 다른 선수들을 제낄 수 있는 스타일이냐. 사실 그런 류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쉽지 않은 경쟁을 하고 있는 건 맞죠. 네, 뭐 하지만 지동원 선수도 잘 될 거라고 좀 네. 응원해 보고요. 백승호 선수. 네. 저는 사실은 뭐 이재성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국가대표급이고 뭐 백승호 선수도 국가대표죠. 그런데 백승호 선수는 저는 진짜 이 다름슈타트에서는 백승호 선수가 정말 최고의 미드필더인 것 같아요. 오. 이거는 뭐 제가 백승호 선수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 국뽕 한 사발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게 다른 선수들은 뭔가 그러니까 지동원, 권창훈 이런 선수들은 약간 주전 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좀 어려운 고비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백승호 선수는 들어가면 다름슈타트 미드필더 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쪽에 몰리고 있을 때 백승호 선수 볼 잘 차거든요. 정말 초등학교 때 현장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막 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감독들이 백승호 보러 가자고. 저 네. 선수 보러 가자고. 근데 참 노련미가 느껴져요. 저 젊은 나이에. 근데 이 팀이 그라모지스 감독이라고 이 그리스계 독일 감독인데 이 감독이 예전에 카이저슬라우턴에서 굉장히 그 가투소 같은 미드필더였어요. 정말 이 파이터형이고. 그라베센유구나. 그라베센이 더 맞겠네요. 그라베센유. 약간 그런 류인데. 그런데 가끔씩 공격 쪽에 올라서 이 전개를 해줄 때 뭔가 투박하기는 한데 뭔가 이 골과 가까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거든요. 백승호 선수는 그거와 성향은 좀 달라요. 이게 우악스럽게 볼을 뺏는다기보다는 터프하게 뺏는다기보다는 영리하게 끊어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 팀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다름슈타트 중계를 올 시즌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랬구나. 백승호 선수를 좀 공격적으로 써보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공격으로 올라가면 미드필더가 약해져.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를 올려버리면 네. 또 거기 그 미드필더가 또 쓸 선수가 없구나. 네, 이게 문제는 공격과 수비의 이 연결고리 역할을 너무나 잘해. 뭐 야닉 슈타크라든지 몇몇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은 너무 수비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볼줄이 없고 앞쪽으로 그렇죠. 안 나가고. 그냥 뻥 이거죠. 오케이, 오면 뻥. 오케이. 헤딩 뭐 이런 식이라서. 근데 백승호 선수는 뭐 2대1로 잘 빠져나오고 그리고 공간을 창출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름슈타트에서는 있었던 미드필더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간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봤어요. 이 감독은 이 백승호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한다는 거를 굉장히 잘 알 수가 있고. 잘 됐네요. 사실은 그 지로나에서 오자마자 팀 합류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곧바로 선발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자기 스타일에도 맞다는 거고. 예쁘게 차잖아요.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 정말 볼을 예쁘게 차고 받는 사람 기분 좋게 패스를 해주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기분 좋게 패스한다. 네, 받는 사람이 야 이건 그냥 오른발 왼발 그냥 갖다만 대면 돼. 약간 이런 스타일로 패스를 하기 때문에 저는 백승호 선수가 다름슈타트 물론 다름슈타트에서는 정말 미드필더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만 더 큰 데 가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기량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 꾸준하게 쌓아서 어차피 맞아요. 나이가 아직 많은 게 아니니까 한번 딱 그 커리어업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권창훈 선수는 네. 권창훈 선수는 정말 안타깝죠. 네. 사실은 그 데뷔했을 때 데뷔하자마자 골 넣고 막 이랬을 때 참 기분 좋았는데 참 잘 차는데 권창훈 근데 선수. 이번 라운드는 약간 예외로 봐야 돼요. 라이프치히하고 원정 경기였는데 라이프치히야 뭐 아시다시피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고 거의 뭐 5백, 6백을 쓰면서 프라이부르크가 내려앉았는데 사실 권창훈 선수는 동료 선수들을 잘 이용하면서 영리하게 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그런 스타일이 필요가 없는 경기였어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였고 원정이었기 때문에 점유율에서 뭐 완전히 밀리는 경기가 될 게 완전히 뻔한 경기였고 그래서 그리포하고 이쪽에 살라이 이렇게 두 명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포는 저 이탈리아 친구. 그리포는 완전히 터프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두 명이 달라붙으면 그냥 두 명을 몸으로 쳐내는 스타일이고 살라이는 그래도 개인기가 있어요. 혼자 뚫어내는 개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마무리를 해라. 그리고 페테르센을 하나 박아놓고 사실 이 두 명도 밑에 내려와서 수비를 거의 하다가 공격할 때 페테르센 하나 올려놓고 두 명이 우르르 달려가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권창훈이 그 사이에서 할 역할이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예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권창훈 선수는 이건 약간 전술적인 선택이나 네. 상황에 따른 어떤 선택으로 좀 봐야 된다. 그건 확실히 확실하다? 그렇다고 봐야 되고 오케이. 권창훈 선수의 지금 프라이부르크에서의 입지는 12번째 선수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12번째 선수다. 그러니까 11번째 선수라면 주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 경기를 치르면 적어도 2명, 3명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럼 14명 내에 들면은 경기는 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2번째 선수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확실한 주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사실 뭐 우리야 뭐 계속 다 뛰면 좋겠지만 그렇죠. 지금 어떤 주전 구도라든지 팀의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올 시즌 프라이부르크 성적이 좀 좋아서 상위권에 있기는 하지만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상위권에 있을 만한 팀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을 수비 쪽에 내려와서 프라이부르크 경기 보시는 분들이 되게 왜 이렇게 답답하게 경기를 하냐. 사실 답답하게 경기를 해도 승점만 가져오면 감독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슈트라이 감독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 뮌헨 같은 데야 내용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그럼요. 중소위 클럽 같은 경우는 실리적으로 갈 수 있죠. 안 갈 수도 있지만 뭐 우니온 베를린한테 0대2로 2대0으로 이겨놓고도 그거밖에 못 넣었어.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그러나 프라이부르크는 그게 아니거든요. 원정 가서 라이프치히하고 1대1 비겼으면 나름대로는 경기 내용은 90분 내내 수비하고 예를 들어 슛을 하나도 못하는 한이 있어도 1점을 잡아온 거니까 그거는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요. 지금 비버님이 뭘 물어보냐면 아까 12번째 선수다 권창훈 선수 현실적으로 현재 딱 놓고 봤을 11.5. 때 네. 그러면 한 명만 제치자 가능합니까? 그거는 누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그건 뭐 누구냐를 따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라이나 그리포, 뭐 발트슈미트, 이 발트슈미트 포지션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다 그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 이제 수비적인 성향을 띠는 선수들을 자꾸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팀 전술적인 문제다. 네. 그러면 팀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라이프치히전이 아니라면 권창훈 선수는 얼마든지 또 선발로 나올 여지가 있어요. 다른 팀 이번엔 상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어떤 팀이와의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있죠. 이런 선수들은 11명 내에 드는 선수죠. 오케이. 그러나 이해했어. 근데 슈트라이 감독이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분데스리가 아시겠지만 5명 교체 이제 되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K리그는 3명이지만. 네. 근데 권창훈 기용을 안 했어요. 슈트라이 감독은 3명 교체할 때도 어떤 때는 교체 안 해요. 정말 지독해요. 교체 정말 안 해요. 이기고 있는 경기 뭐 지독한 게 아니라 뭐 저희 뭐 감독이 성향이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경기 끝나갈 때 후반 그 인저리 타임이 되면 시간 끌려고 넣을 수 있잖아요. 우린 답답하지. 안 해. 우린 절대 답답하지. 안 해요. 그러면서 권창훈 선수 이럴 때라도 좀 넣어주면 어떨까? 절대. 네버. 안 넣겠죠? 제가 중계를 하면서도 네. 아마 슈트라이 감독은 안 넣을 겁니다. 역시 안 넣어요. 역시 안 넣어. 그러니까 선수를 활용하거나 이런 거 되게 보수적이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감독들이 있어요. 네. 선수를 바꾸면 전체적인 흐름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에 뭘 바꾸는 걸 좀 싫어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해보고 길게 했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또 이제 사실 이게 재개했을 때는 최고의 경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코로나로 연기되지만 않았다면 저한테 중계가 잡혀 있는 경기였는데 사실은 이 레비아 더비 중계를 잘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부르크 경기가 일단 우선적으로 되니까 우리나라 경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 경기는 어쨌든 사실 이 정도 더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거 경기장 분위기 대박인데 이게 그 루르 지방이라고 하는 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국내 팬들은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많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맨체스터, 런던 더비 뭐 아니면 리버풀과 맨유 이렇게 하지만 여기 그 르르 지방으로 하는 이 레비어 더비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경기장 막 붙으면 막 난리 나고 막. 그렇죠. 여기는 실제로 경기장도 멀리 떨어져 있질 않아요. 매우 가까워요. 예, 매우 가깝고 그리고 이 두 팀 글쎄 이걸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솔직히 전력만 놓고 본다면 샬케가 도르트문트의 상대는 되지 않죠. 솔직히 올 시즌 샬케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뭐 워낙 뭐 그런데 샬케가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장난이 아닌 그 라이벌리티 것이. 때문에. 네. 만약에 이날 경기에서 샬케가 이겼으면 전적이 똑같아지는 거였어요. 32승 30무 32패인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두 경기 차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땐 도르트문트가 훨씬 더 전력이 높은 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팀 간의 라이벌 의식은 경기력으로도 발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뭐 대박 사건이 있었습니까? 레비어 더비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무슨 막 옛날에 어떤 무슨 뭐 70년대에 샬케 팬이었나요? 샬케 구단주였나? 경기장에 사자를 풀었던 적도 있고 진짜 사자. 진짜 사자. 왜? 도르트문트가 싫어서? 이게 아주 오래전이라 제가 정확한 내막은 지금 정확히 까먹었는데 그때가 흑백 TV 시절이었는데 진짜로 그 상징이 되는 그 호랑이를 들고 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줄을 놓친 거죠. 그래갖고 그런 일부러 놓치가 아니에요? 뭐 밑필적 고의, 밑필적 고의.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샬케 아시겠지만 샬케 경기장 네로 황제인가 미쳤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샬케 경기장이 이거 뚜껑 덮이는 경기장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인데 폭설이 내려갖고 그 지붕이 내려앉을 뻔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눈이 진짜 뭐 사람 키만큼 쌓였는데 정말 그 아레나 아우프샬케 그 위에 도르트문트 팬이 그 눈을 올라가서 도르트문트 깃발을 꽂고 내려왔어요. 한가운데에. 그러니까 샬케 경기장 위에 눈이 쌓였는데 도르트문트 팬이 올라가서 마치 깃발 꽂게 하겠다. 내가 니네 팀 내가 정복하겠다는 뜻으로. 네. 그거는 뭐 그 당시에 뭐 샬케가 형사 고발하겠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레비어라고 합니까? 네. 레비어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비네요. 그러면 레비어를 그러니까 에어리어? 그러니까 한 에어리어를 말하는 한 존? 그러니까 그 같은 존에 있거든요. 이 두 팀 경기장이 아마 30-40km 떨어져 있나?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고 루르 지역에 있는 고 레비어, 고 지역에 있는 더비라고 그래서 레비어 더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이 그 광산 지역이에요. 광산. 네. 샬케는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광산 근로자들도 많이 가서 그 일을 했었던 그런 구단이기도 하고 이 근처에 또 있어서 샬케는 이제 처음에 가면 무조건 그 광산을 한번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금도 샬케를 가면? 네, 선수들이. 선수들이? 지금은 다 폐광이 됐지만 그래도 그 역사가 있는 팀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정신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디를 가면 그렇죠. 폐광되어 있지만 그 도시의 어떤 문화이자 역사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데가 있으니까. 팀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 나오는 터널도 탄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해요. 이렇게 선수들 나올 때. 자, 뭐 이렇게 역사는 그 정도고. 아니 근데 이렇게 대단한 그리고 미친 짓도 많이 했던 두 팀이 그래도 딱 현재만 놓고 보면 확실히 도르트문트가 이거 이건 뭐 완전히 기가 꺾였죠. 전반에 2골 넣었고 뭐 후반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주지만 않았으면 샬케도 따라갈 여지는 있었는데 너무 쉽게 후반전에 실점을 하면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날 홀란드 선수가 또 득점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날은 사실 홀란드 선수가 득점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볼터치를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홀란드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이 팀에 더 녹아들면 더 많은 골을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오늘 이번에도 뭐 터치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 큰 활약은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녹아든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만약에 완전히 융화해가지고 팀이 하나가 돼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진짜 한 30골 이상을 넣을 것 같아요. 실제 지금 홀란드가 그 분데스리가 가서 분데스리가 경기로 하면 6경기 선발 3경기 교체해가지고 10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경기에서 10골 넣고 제가 또 하나 뭘 봤냐면 분데스리가에서 지금까지 13번의 유효슈팅을 때렸는데 그중에 10개를 넣었대요. 이건 괴물 아닙니까 진짜?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좀 괴물 같아요 저는. 이 하킴이라든지 게레이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워낙 공격력이 좋은 풀백들 혹은 윙백들이고
거기에 뭐 브란트도 들어왔죠. 맞아요. 아자르도 들어왔죠. 맞아요. 측면에 정신이 팔리기 때문에 사실 가운데 있는 홀란드가 중요한 선수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키미 아시겠지만 하키미 스피드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냥 뭐 수비수를 달고 뛰는데도 헤딩 쳐놓고 들어가는데 못 막아요. 이거는 이걸 뭐 반칙을 한 경기에 2번 그렇게 해서 경고 2번 받으면 퇴장인데 이걸 뭐 막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 하키미 계속 잡으면은 왼쪽에 게레로 뚫죠. 이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그거에 반사 이익을 좀 보는 부분도 있고 물론 본인이 위치 선정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선수가 조금 더 이 선수들하고 연계만 된다면 네. 정말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날의 MOM은 게레이루라고 봐야죠. 사실은 2골을 또 넣기도 했고 도움도 하나 있었고 이 선수가 예전에는 이제 슈멜처가 있을 때는 주로 이제 풀백을 서로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이드 쪽에서 자기만의 플레이를 만들어냈어요. 이 선수 중앙으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글쎄 이 선수 사실은 하키미가 오른쪽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이 좀 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완전히 뭐 그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 홀란드만 보면 안 되겠군요, 진짜. 네, 저는 홀란드뿐만이 아니라 이 두 선수들을 또 올리는데 뭐 아자르라든지 브란트 이런 사실 브란트도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돌문 입단 이후에 분데스리가에서 처음으로 멀티 근데 이런 거 했는데 참 안타깝긴 한데 브란트가 주전급이 아니에요 여기서. 야, 그러면 팀이 얼마나 좋다는 거야. 그렇죠. 이 브란트는 사실 도르트문트에 가는 게 사실은 저는 되게 처음에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도르트문트의 스피드를 브란트가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야, 브란트 사실 느린 게 아닌데. 느린 거는 아니지만 레버쿠젠이 그렇게 빠른 템포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은 사실 아니거든요. 도르트문트와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브란트가 처음엔 좀 고생을 할 것이다. 사실은 그와 비슷한 일례로 다후드도 상당히 좀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 빈틈을 잘 파고들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는 괴체보다는 브란트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돌문도 진짜 멤버가 좋아. 그렇죠. 근데 또 젊은 선수들도 막 계속 수혈하면서 막 팀 바꿔내고. 이 루시앙 파브레 감독이 사실은 도르트문트의 색깔에 잘 맞는 감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잘 맞췄어요. 어쨌든 자기가 팀에 맞췄다. 네, 자기가 팀에 맞췄다고 봐야죠. 원래는 글라드바흐 감독 시절에는 철저하게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던 양반이거든요. 철저하게 정말. 그런데 도르트문트에 와서 처음에 비난을 많이 받았죠. 왜 답답하게 한 골 넣고 장구냐. 2골 넣고 장구는 팀도 아닌데 우리는 한 골 넣고 장구면 안 된다. 이래서 점점 공격 지향적으로 가다가 이번에는 확실히 좀 공격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스스로를 약간 변화시키면서. 네. 물론 뭐 지도자도 변해야 되겠지만 뭐 워낙 또 이름값이 있는 감독이라서 잘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정도로 얘기해 볼까요? 근데 확실히 뭐 이번에 레비아 더비는 뭐 근래도 그렇지만 도르트문트가 압승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양민학살. 자, 요거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야, 뭐 일단 그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베를린을 2대0으로 잡았는데, 오니온 베를린을. 그거만 조금만 좀 얘기를 해보면 뭐 이길 팀이 이겼다. 이건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죠. 그런가요? 사실은 오니온 베를린이 올 시즌에 좀 재수가 없는 게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니온 베를린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니온 베를린이 재수가 없었던 게 리그 1위를 달리는 팀 3번째를 만난 거예요. 올 시즌에 벌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돌문이 1위면 뭐 예를 들면 라이프치히가 1위면 뭐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라이프치히를 한번 1위일 때 만나서 이긴 적이 있고 그리고 글라드바흐한테 한번 이게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하여튼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3번째였는데 이것까지 이겼으면 사실 그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가 전반기 때 진짜 좋았는데. 그렇죠. 전반기 진짜 좋았는데.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까지 만약에 잡으면 역사상 처음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아닌 팀이 1위 팀을 3번 잡는 한 시즌에 기록을 세울 뻔했는데 못 세웠죠. 근데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력적으로는 중하위권이 맞기는 하지만 지금 저기로 보면 12위. 그렇죠. 12위 정도인데 이 팀은 그 슈테판 바움가르트너 감독이 예전에 아주 터프한 공격수였어요. 공격 앞으로예요. 정말. 뭐 사실 선수 구성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공격 지향적인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말 대량 실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체력적으로 잘 밀어붙였고 선전을 하기는 했어요. 선전을 하긴 했는데 이건 뭐 선수들의 기량차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뭐 이 플릭 감독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 돼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골수 16경기 최소 경기에서 50골?
근데 이런 기록들. 사실 바이에른 뮌헨을 모르는 감독은 아니니까 코치로 있었으니까 뭐 그걸 아주 뭐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예전에 레프 감독 하에서 이 코치도 대표팀 코치도 했으면서 이 선수들하고의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선수단을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뭐 워낙 두 팀의 전력 차이 컸으니까. 근데 그렇죠. 기록 하나만 얘기하면 레반도프스키는 어쨌든 어마어마한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현존하는 최고의 9번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다른 리그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서, 잘하나. 여기서 이미 도장 깼다. 진짜 잘하나. 깰 도장이 없다. 네. 진짜 잘하나. 이게 너무 자주 보니까 지금 5시즌 연속 뭐 40골? 모든 공식 대회 해가지고 40골 이상씩 넣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면 와 이거 진짜 바이에른 뮌헨은 플러스 10골은 해주고 가야죠. 바이에른 뮌헨 가면 저도 한 2골은 네. 못 넣겠죠. 못 넣겠지만 골키퍼 출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마추어요? 무슨 골을 넣어? 그러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레반도프스키가 아니어도 저 위치에서 40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20-30골은 넣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뮌헨이라면 네. 그래서 다른 리그 한번 가서 뛰는 걸 보고 싶다.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레반도프스키는 근데 어쨌든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다른 도전도 볼 수 있다. 저는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하긴 뭐 워낙 여기서 잘해줬으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뭐 일단 그렇게 되고 지금 보면 약간 지금 뭐 재기에서 일단 한 경기 한 건데 재기에서 그렇죠. 약간 벌써부터 이제 굳어지는 것 같다. 어떤 얘기예요 이게? 저는 이제 50점 정도를 지금 기준선으로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도르트문트 정도면은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어요. 4점 차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즌을 10경기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글라드바흐 벌써 6점 차이잖아요. 2경기 차 못 따라잡아요. 거의 뮌헨이라면. 네. 바이에른 뮌헨이라면 따라하기 정말 어렵다고 보고 라이프치히는 프라이부르크한테 비긴 게 진짜 천추의 한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은 지금 3위 자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 벌어진 점수 차이가 나중에 어떤 작용을 할지 몰라요. 라이프치히는 정말 큰 기회를 놓쳤어요. 이번에. 여기는 분데스리가는 팀 수가 18개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는 20개 팀이어가지고 원래 프리미어리그는 38경기 체제고 여기는 34경기 체제니까 지금 사실 한 8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짧죠. 그러면 사실 저 지금 보면 뭐 4점 차, 6점 차, 뭐 7점 차 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은 경기 수하고 그렇죠. 상대가 그게 뮌헨이라고 한다면 요거 뒤엎기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이에른 뮌헨이나 도르트문트는 연승은 못하더라도 연패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 말 연패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연패는 안 해요. 네, 연패는 안 해요. 질 수는 있지만. 네, 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절대 연패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와중에 도르트문트하고 글라드바흐가 다 연승을 할 수 있느냐? 네네. 또 그건 또 장담을 못 하거든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점을 해서 50점대로 접어들면 그러면 이제 4+1이 돼서 이제 5팀 중에 한 팀이 챔피언스리그를 다음 시즌에 못 나가지 않을까. 사실 볼프스부르크 39점이면 이미 너무 많이 차이가 벌어졌죠. 근데 라이프치히가 그렇다고 해서 레버쿠젠에게 역전을 허용할까요?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글라드바흐가 떨어질 것 같아요. 하긴 글라드바흐는 상반기 때 벌어놓은 걸 지금 까먹는 흐름이니까. 조금 네. 지금도 뭐 순위가 높기는 하지만 까먹는 흐름이죠 사실. 네, 글라드바흐가 오히려 라이프치히보다는 만약에 잡힌다면 밀란글라드바흐가 잡힌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뭐 다 개인 생각하지 뭐 제가 무슨 아니 괜히 또 쟤는 또 왜 저래? 쟤는 또 왜 이렇게 글라드바흐 싫어해? 뭐 이럴까봐. 저는 뮌헨,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까지는 일단 안정된 3강 그리고 글라드바흐하고 레버쿠젠 정도가 그 나머지 한 장 정도를 놓고 싸우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의견은 전적으로 차상엽 해설위원님의 전망입니다.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글라드바흐는 확실하게 공격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무게감 있는 공격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고 물론 뭐 측면 쪽에서 이렇게 해주거나 점유율이 높거나 이런 것들은 뭐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뭔가 한 방 중요할 때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약간 저음에 성시경 약간 그런 톤으로 잘 자 이거요? 고맙습니다. 네.